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서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40세부터는 식습관 바꿔야 산다의 뒷내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항노화 식사법을 해야 되는 이유, 개념, 그리고 어떤 식습관이 우리의 몸을 망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항노화 식사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 역시 고쳐야 될 식습관이 많다고 생각을 했으며 이 중에 중요한 내용, 특히 항노화 식사법 30가지 중에 우리 몸에 정말 도움이 되는 30가지의 식자재 부분을 뽑아서 저희 부모님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친척분들, 어르신들에게까지 전달드린 아주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모글로빈 A1C에 주의하자. 40세부터 가장 주의해야 할 건강 지표는 바로 혈당치이다. 그 중에서도 지난 1, 2개월의 혈당 평균 상태를 나타내는 헤모글로빈 A1C에 주의하자. 헤모글로빈 A1C는 당뇨병 진단에 사용되는 수치로 검진에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 수치를 조절하면 인생을 파괴하는 병의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 혈당치가 높아지는 고혈당은 이미 병을 앓고 있는 상태이며 만성화된 고혈당 상태가 당뇨병이다. 헤모글로빈 A1C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 혈액 속의 여분의 포도당과 결합한 것으로 당화혈 색소라 부르기도 한다. 혈색소는 적혈구 속에 대량으로 존재하는 단백질로 몸의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수치가 6.5%를 넘으면 당뇨병이 강하게 의심된다. 포도당은 혈액의 흐름을 타고 전신의 세포로 운반되어 뇌와 몸의 활동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당뇨병에 걸리면 포도당이 세포에 고루 공급되지 못해 혈액 속에 넘치게 된다. 그러면 세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포도당을 분해하는 호르몬 인슐린이 부족해지거나 기능이 악화된다. 당뇨병 초기에는 통증이나 신체 이상 등의 자각 증상이 없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아도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당뇨병은 질병 백화점이라 할 만큼 그대로 방치하면 장기나 세포의 손상을 초래한다. 특히 미세혈관이 모여있는 눈이나 신장 그리고 신경을 손상시킨다. 실명에 이르는 망막증, 인공투석이 필요한 신장병, 수족이 뒤틀리는 신경장애 등 특유의 합병증이 당뇨병 발병으로부터 10에서 15년에 걸쳐 발생한다. 당뇨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HbA1C의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을 위협받게 된다. 혈관 내 피가 손상되거나 물러져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된다. 증상이 진행되면 혈관이 막히고 파열되는 장애가 일어날 수 있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발병의 위험도 높아진다.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과 그 예비군들 중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이들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이들의 2배가 넘는다. 동맥경화 역시 국민병으로 남성은 40대부터 발병률이 높아지며 여성은 폐경 후인 45세 이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언제 시작해도 효과 있는 항노화 식습관. 당뇨병의 공포는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한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는 혈관계 질환과 암이 함께 발병하는 경우는 희박하여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고혈당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 2개 이상의 질병이 동시에 발생할 위험이 높다. 혈관계 질환과 마찬가지로 암의 발병 위험도 20에서 30%나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혈당이나 당뇨병은 인슐린의 기능이 악화되어 발병하게 된다. 이때 췌장은 약해진 기능을 양으로 보충하려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한다.
그리고 혈액 속에 지나치게 증가한 인슐린이 암세포의 발생이나 증식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분의 과잉 섭취도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 암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성장 증식을 반복하면서 암 발병에 이른다. 정상적인 세포에 비해 3배에서 8배의 포도당을 소비한다고 한다. 여성에게 많은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골다공증도 고혈당이 위험 요인이란 지적이 있다. 치매는 뇌의 당뇨병이라고도 한다. 단 음식 등으로 과잉 섭취한 당이 뇌의 검버섯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2배나 높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다. 당뇨병은 뼈에도 영향을 미친다. 뼈에는 새로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오래된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가 있다. 2개의 세포 활동으로 매일 조금씩 뼈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뼈 대사라 한다. 새로운 뼈를 만드는 세포는 인슐린의 작용으로 증식한다. 당뇨병으로 인슐린의 기능이 악화되면 세포가 증가하지 않게 되고 상대적으로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이 강해진다. 이렇게 골밀도가 저하되고 골다공증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50대에 많이 발병하는 당뇨병은 30대 이후에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0세까지 고혈당의 위험인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후 거의 발병하지 않는다. 지금 HbA1c가 상한인 6.5%에 가깝다면 몸의 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다. 당장 식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HbA1c가 상한 수치 밑에서 머문다면 인생을 파괴하는 병의 발병 위험이 많이 낮다는 의미이다. 식습관을 개선하는데 늦은 때란 없다. 마음먹은 순간이 시작할 때인 것이다.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면 식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 자신의 선택으로 식습관을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40세부터는 탄수화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40세부터는 대사가 활발한 몸을 만드는 것이 젊음과 건강의 비결이다. 앞장에서 대사가 활발한 젊은 몸을 만드는 5가지 조건을 설명했다. 이번에는 몸의 당화와 염분 피해를 예방하는 식사법에 관해 소개하려 한다. 최근 몇 년간 주식인 밥과 빵 등 당질의 섭취량을 줄이는 다이어트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다이어트에 돌입하면 극단적이 되어 밥과 빵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확실히 체중이 줄거나 체지방이 감소해 배가 들어가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매력이 있다. 당은 뇌와 몸의 최대 에너지원이지만 최근 당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도 체내 지방에서 케톤체라는 대체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당질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당질을 섭취하지 않고 단기간에 급격하게 체중을 줄이면 몸은 지방뿐 아니라 근육의 단백질로도 당을 만드므로 결국 근육량이 줄어 기초대사가 떨어지게 된다. 에너지는 주로 근육에서 소비한다. 근육량이 많으면 에너지의 소비 능력이 커져 근육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에너지의 소비량도 계속 늘어난다. 반면 근육량이 감소하면 그만큼 체지방으로 대체된다. 같은 무게라도 체지방의 부피가 근육보다 20% 정도 크기 때문에 비만 체형이 되어버린다. 애써 당질을 제한해 감량에 성공한다 해도 다이어트 후에 체지방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동시에 대사도 저하되어 노화가 진행된다.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혈당치 조절을 위한 당질 제한도 마찬가지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당질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식인 밥과 빵은 제한할 수 있어도 특히 여성은 달콤한 간식을 끊기 어려울 수 있다. 주식을 제한하면 공복을 쉽게 느끼게 되어 케이크나 크림빵 등 단 음식에 손이 가게 된다.
케이크나 크림빵에 들어가는 흰 설탕은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리는 식자재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급상승한 혈당치는 인슐린의 대량 분비를 초래하고 그 결과 당 수치가 급강하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혈당 상태에 빠지게 되고 뇌는 굶주림으로 착각해 당분을 더욱 원하게 된다. 설탕을 섭취하면 쾌락 호르몬이라 불리는 도파민이 뇌 속에 방출되어 뇌가 쾌감을 느낀다. 이 쾌감을 얻기 위해 중독처럼 점점 단 음식을 원하게 된다. 이것이 간식을 먹게 되는 큰 원인이다. 간식으로 단 음식이 먹고 싶은 것은 원래 식사로 섭취한 탄수화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의 섭취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영양 성분표를 늘 가지고 다니며 참고할 필요는 없다. 항노화 식습관의 기본 규칙에서 제시했듯이 예컨대 밥은 한 공기가 적당한 양이다.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면 확실히 건강에 해롭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밥과 빵, 단 음식을 끊거나 줄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데 탄수화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열쇠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튀김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신체의 당화는 활성산소와 마찬가지로 노화를 촉진해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는 건강의 적이다. 혈액 속에 당이 포화 상태가 되면 혈관 밖으로 빠져나와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는데 이것이 당화다. 당화가 일어난 세포는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다.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단백질이 갈변 반응인 메일라드 반응을 일으켜 최종 당화 산화물로 변한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팬케이크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된다. 메일라드 반응을 보이는 식품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팬케이크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재료로 하여 열을 가하면 메일라드 반응이 일어나는 음식이다. 고기나 생선을 구우면 노릇하게 변하는 형상도 그 하나다. 된장, 간장, 맥주, 커피, 전병, 캐러멀 등의 제조 과정에도 메일라드 반응이 관련되어 있다. 최종 당화 산물은 음식을 통해서도 체내로 흡수된다. 그 양은 조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기름을 사용하는 튀김 음식과 볶음 요리에는 최종 당화 산물의 양이 많다. 굽거나 누른 부위의 색이 짙을수록 그 수치가 올라간다. 채소튀김, 닭튀김, 감자튀김, 포테이토 칩에는 많은 양의 최종 당화산물이 함유되어 있다. 튀김 요리는 튀긴 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산화되는데 이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 체내 독소인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매우 유해한 물질인 과산화지질도 발생한다. 과산화지질은 체내에 축적되어 서서히 세포나 장기 내부를 손상시켜 파괴한다. 한편 끓는 물을 이용해 삶거나 익히면 최종 당화산물의 수치는 낮아진다. 고기는 스테이크나 불고기보다 육수에 데쳐 먹는 것을 추천한다. 회 등 날것에는 최종 당화산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메일라드 반응과 관련된 식품이라도 된장, 간장, 커피는 최종 당화산물의 피해를 억제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서운 것은 인공감미료다. 그 중에서도 청량음료, 탄산음료, 과자, 캔 등 각종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액상과당은 당화를 진행시키는 매우 유해한 감미료다. 가능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 당화산물은 노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기능을 저하시킨다. 남성 호르몬 분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노화할수록 발병 위험이 함께 높아지는 백내장은 눈의 수정체에 최종 당화산물이 축적되어 발생한다. 최종 당화산물은 나아가 당뇨병, 동맥경화, 치매, 골다공증 등 인생을 파괴하는 병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병을 야기하는 최종 당화산물의 축적을 예방하려면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혈당치 상승을 예방할 수 있는 식단이 중요하다. 또한 식사를 하고 30분 정도 지난 후에 활동을 시작하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 혈액 속의 최종 당화산물 수치도 떨어진다. 자택에서 식사를 할 때는 식사를 마치고 30분 뒤에 설거지를 하는 등 집안일을 할 때도 적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살이 찌는 식품, 노화를 촉진하는 식품을 구분하는 방법. 섭취하자마자 바로 혈당치가 급상승하는 식품과 완만하게 올라가는 식품이 있다. 그 속도의 차이를 GI 수치로 나타낸다. GI 수치가 높은 식품일수록 식후 혈당치가 빠르게 상승해 비만과 당화를 유도한다.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흡수된다. 이때 포도당의 혈당치를 100으로 놓고 각 식품을 섭취했을 때 혈당을 높이는 속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GI 수치다. 당화의 기준이 되는 GI 수치는 60으로 이보다 높으면 혈당치가 쉽게 올라가는 식품이라 할 수 있다. 흰색의 주식이나 과자류는 GI 수치가 높고 현미, 녹황색 채소, 과일은 낮은 식품이다. 예컨대 식빵은 90대이고 흰 쌀밥과 면도 80대로 GI 수치가 높다. 주식으로 섭취하는 밥과 빵 중에서도 혈당치를 높이는 이 흰색 식품이 문제인 것이다. 식자재의 GI 수치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3가지를 알아두도록 한다. 흰색 주식과 설탕은 60이 넘는다. 고기, 어패류, 채소는 40대 이하. 단, 호박과 감자류는 GI 수치가 높다. 과일은 단맛이 나지만 대부분 30대. 단, 파인애플과 바나나는 60대이다. 흰 쌀밥, 흰 빵, 흰 면 등의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는 먹는 순서와 반찬에 주의하자. 같은 주식이라도 현미, 전립분 빵, 전립분 파스타는 GI 수치가 낮은 식자재이다. 설탕이나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케이크 등의 과자류는 삼가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래도 참기 힘들 때는 먹기 전에 식이섬유 보조제를 섭취하여 당과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도록 준비하자. 식이섬유를 섭취한다고 해도 먹는 횟수를 줄이지 않으면 당의 과잉 섭취를 막을 수 없다. 시중에 판매되는 주스나 청량음료, 가당 캔커피에는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있다. 40대가 되면 피해야 하는 식품들이다. 매일 마시는 캔 음료를 끊기만 해도 일주일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몸무게와 체지방이 감소할 것이다. 현미, 주 2회 섭취해야 할 완전 영양식. 쌀이나 보리의 배아 부분은 비타민 B군, 비타민 E, 식이섬유, 효소, 항산화 물질 리그나를 듬뿍 함유하고 있어 영양소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쌀의 구조는 표피인 겉겨, 쌀겨층, 싹으로 발육하는 배아, 그 영양분이 되는 배유로 구분할 수 있다. 정제된 흰 쌀은 배유 부분으로 거의 100%가 전분이다. 현미는 겉겨만을 벗겨낸 것으로 흰 쌀에 비해 비타민 B1은 5배, 비타민 E는 7배, 식이섬유는 6배나 많이 함유하고 있다. 배아민은 배아를 남기고 정제한 것으로 비타민 B1은 4배, 비타민 E는 5배, 식이섬유는 3배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비타민 B1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다. 비타민 E, 셀레늄 등의 미네랄은 노화를 억제하는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미용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쌀겨의 식이섬유에는 암세포 증식을 억제할 뿐 아니라 세포를 비암화하는 성분이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다. 주 2회 현미를 섭취하기만 해도 충분히 영양분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 단, 영양가가 높다고는 하지만 현미도 탄수화물이므로 먹는 양은 일식 1공기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배아에는 농약이 축적되므로 무농약, 저농약 쌀을 사용하도록 한다. 현미는 딱딱하고 독특한 향이 나서 먹기 힘들다는 사람은 배아미를 먹어보자. 현미를 발화시킨 발화현미를 활용하거나 잡곡이나 콩류를 혼합한 오곡미로 변화를 주는 것도 좋다. 보리도 주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식자재다. 보리밥으로 짓는 보리는 백미의 20배 가까운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 또한 면역력을 강화하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진짜 자양분을 버리고 찌꺼기만을 일상식으로 하고 있다. 지금 참된 주식의 의미를 돌아보고 현미, 배아미 등의 검은 주식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자. 현미 외에도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주식으로 사과와 감자를 추천한다. 강력 추천하는 항노화식 사과 더하기 꿀.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도 필요 없게 만든다. 이것은 서양의 속담으로 서양인에게 사과는 매우 친근한 건강식품이다. 북유럽에 전해오는 불로장생의 신화에서는 신들이 청춘의 열매라 불리는 사과를 먹고 영원한 젊음을 유지했다고 한다. 오랜 연구 끝에 인생 후반에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식품은 레몬, 포도, 사과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50세 이후에는 사과와 요구르트만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사과는 전분을 함유하고 있어 밥 대신 먹으면 속이 든든하며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할 수 있어 당화 예방에 효과적인 식자재다. 사과의 영양을 남김없이 섭취하려면 통째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강한 항산화력을 지닌 프로시아니딘과 카테킨 등의 폴리페놀이 매우 풍부한 껍질을 함께 먹으면 노화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과는 각종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껍질의 한방생약 성분인 트리테르페노이드는 유방암과 간암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도 대장암 예방 효과가 뛰어나 주목받고 있다. 펙틴은 장내 환경을 산성화해 유익균의 번식을 촉진하는 반면 유해균은 감소시키는 조절 기능을 한다. 결과적으로 위나 장의 발암물질 발생을 억제한다. 뿐만 아니라 정장작용으로 변비와 설사 예방 및 개선 효과도 우수하다. 장 상태가 나쁜 환자에게 사과즙에 꿀을 넣어 마시도록 권장한다. 사과 반 개에 꿀 한 큰술 정도가 적당하다. 또 사과는 위를 혹사시켰을 때나 절식 후에 섭취하면 가장 좋은 식품이다. 사과에 꿀을 넣은 것을 버몬트 식품이라 한다. 미국의 버몬트 주에 전해지는 장수 식품이기 때문이다. 꿀이 함유하고 있는 다양한 꽃가루가 장내 림프 조직을 자극하면 림프구가 증가해 면역력이 높아지고 꿀이 지니고 있는 살균 작용까지 더해져 강력한 장수식품으로 기능하게 된다. 사과는 노화와 암을 예방하는 동시에 훌륭한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하다. 껍질 부분에 많은 클로로겐산은 항노화 물질로서 목에서 가슴 앞부분에 밀집한 갈색 지방세포를 자극한다. 이 세포의 기능이 활발해지면 대사가 활성화되어 체지방을 연소시킨다. 클로로겐산은 사과, 바나나, 우엉, 감자 등 자른 단면이 갈색으로 변하는 채소와 과일에 존재한다. 펙틴은 혈액 속의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동맥경화, 심근경색, 당뇨병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사과는 인생 후반을 시작하는 인간의 몸에 꼭 필요한 건강 과일이다. 하루 한 개의 감자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 대지의 사과, 프랑스에서는 영양가와 효능이 매우 뛰어난 감자를 이렇게 부른다. 사과와 마찬가지로 껍질 부분에
클로로겐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당 흡수를 억제한다. 감자는 혈당치를 상승시키는 식품이지만 반대로 클로로겐산의 작용으로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감자를 즐겨 먹으면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반감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칼륨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칼륨은 미네랄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염분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상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대사 활동을 유지시킨다. 고혈압을 예방하고 시력이 회복되는 등 눈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감자는 사과보다 무려 8배나 더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다. 비타민C 보조제의 원료 대부분이 감자일 정도다. 비타민C는 몸의 결합 조직인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영양소로 혈관, 피부, 위장 점막, 뼈 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해 면역력을 높이므로 감기 등의 바이러스 질병이나 암 예방에 효능이 있다. 수용성인 비타민C는 조리 과정에서 소실되기 쉬운 특징이 있다. 하지만 잎채소나 과일에 비해 감자에 함유된 성분은 전분과 결합되어 있어 잔존 비율이 높다. 시금치를 데치면 약 50% 정도가 소실되는데 이에 비해 감자는 70% 이상이 보존된다. 비타민C를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의 하나는 밥 대신 감자를 먹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껍질째 삶는 조리법을 추천한다. 게다가 감자류의 특징은 뭐니 해도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단순히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뿐 아니라 장내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비타민C나 칼륨 등의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감자는 매일 하나씩 먹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40세부터는 체질량 지수 BMI를 25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자. 지금까지 중년 비만이 발생하는 이유는 40세를 전후해 대사가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섭취 칼로리가 소비 칼로리를 웃돌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고혈당의 영향으로 중년 비만이 생긴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이 주장에 동의한다.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로 인해 혈액 속의 포도당이 증가하면 체지방으로 세포에 흡수되면서 비만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식후의 혈당치를 급상승시키는 GI 지수가 높은 식품의 주된 원인이 있다. 젊은 시절의 비만과 달리 중년 비만은 대사 이상을 동반한다. 그 결과 세포와 혈관, 뼈 등이 약해지며 노화가 촉진되고 면역력도 저하된다. 이처럼 중년 비만은 뇌졸중, 심장질환, 암, 치매, 골다공증, 그리고 이들 병을 유발하는 당뇨병 등 인생을 파괴하는 병이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비만도를 나타낼 때는 BMI를 지표로 사용한다. 그 값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18.5 미만 저체중, 18.5부터 25 미만 보통, 25 이상 과체중. BMI 25 이상은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다. 특히 당뇨병이 발병할 수 있는 위험 수치로 인생을 파괴하는 병이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나아가 암 발병률도 높아진다. 국립암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대장암의 경우 BMI 25 미만일 때의 발병 확률을 1로 하면 BMI 30 이상의 발병 확률은 1.5가 된다. 유방암의 발병률도 매우 높아진다. 평소 BMI 25 미만 보통 수준의 몸을 만들기에 노력한다면 인생 후반에 주어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인간의 몸은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 이 자연 치유력은 체내 환경을 항상 정상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정상적인 대사 활동에서는 이 기능 덕에 몸이 지나치게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으며 BMI가 보통 수준의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 항노화 식습관은 잠자는 이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식생활이다. 바다의 우유 굴, 인생 후반을 지탱하는 영양소가 듬뿍. 염분 섭취가 많아지는 원인은 미각이 둔화되기 때문이라 하는데 미네랄 성분인 아연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미각을 되찾을 수 있다. 아연은 굴, 장어, 닭, 간, 소고기, 돼지고기, 깨를 비롯한 씨앗류, 생청국장이나 두부 등의 대두 제품, 치즈를 통해 보충할 수 있다. 친구와 지인에게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비결로 해산물과 채소를 추천하고 있다. 해산물은 등푸른 생선이나 흰살 생선이 주가 되지만 겨울철에는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을 꼭 일상식에 첨가하도록 한다. 아연은 물론 글리코겐, 아미노산, 철 등의 미네랄과 다양한 비타민을 풍부하게 고루 함유하고 있어 슈퍼 영양식이라 불리는 달걀에 필적할 만한 영양소의 보고다. 아연은 미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유전자가 쉽게 손상을 입는 상태가 되고 DNA를 재조합할 때 오류가 발생해 암이 유발된다. 또한 항산화 기능과 면역력 강화, 시력 유지에도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 성분이다. 피부 트러블이나 발진이 생기는 것도 아연 부족이 원인이다. 미네랄 중에서도 아연은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다. 그러나 굴은 장어나 다른 식품에 비해 아연의 함유량이 3배나 많다. 보통 굴 2개면 하루 필요량을 섭취할 수 있다. 역시 굴에 풍부하게 함유된 철은 혈액의 대사에 필요한 미네랄로 여성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빈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조개류 풍미의 주인공인 글리코겐은 포도당이 아주 많이 결합된 다당류로 에너지 발생에 큰 역할을 하며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기도 하다. 또 타우린은 인생 후반의 몸을 지탱하는 영양소로 문어, 오징어, 새우, 게, 조개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굴이 그 대표 식품이다.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혈압의 정상화, 총 콜레스테롤의 저하, HDL 콜레스테롤 증가 등의 효능이 있다. 강심제의 일종으로 혈액의 흐름을 호전시키므로 간 대사도 개선된다. 굴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1만 년의 역사를 지닌 식품이다. 선사시대 여러 패총에서 굴 껍질이 출토되었으며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이미 양식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영국 원정 당시 템즈 강변의 굴 맛에 매료되어 로마로 귀국하고 나서 양식을 장려했다. 이후 굴은 로마 황제의 스태미나를 책임지는 음식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생으로 먹거나 익혀서 먹어도 맛이 뛰어나고 영양이 가득한 굴은 인생 후반을 맞은 세대에게는 매우 귀한 식품이다. 특히 함유하고 있는 아연 성분이 염분의 과잉 섭취를 예방하므로 굴을 꾸준히 섭취하면 싱겁게 먹는 입맛으로 바뀌어 비만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생식의 미네랄이라고도 불리는 아연은 생식세포의 대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정자 생산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무, 살이 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식품. 염분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매일 많은 채소를 먹는 노력이 필요하다. 채소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이 칼륨과 나트륨이 체내에서 균형을 이루며 대사가 정상을 유지하여 뇌와 심장을 비롯한 신체 장기가 건전하게 작동한다. 그 중에서도 무말랭이는
다른 식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칼륨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생무의 14배나 된다고 한다. 햇빛에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응축되는 것이다. 말리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뼈와 이를 튼튼하게 만드는 칼슘,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 B1, 비타민 B2의 함유량이 월등히 많을 뿐 아니라 식이섬유도 풍부하다. 소화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효소로 잘 알려진 디아스타제는 녹말 분해 효소인 아밀라아제의 약점명으로 음식물을 통해 섭취되는 식품 효소이다. 식품 효소는 조리하지 않은 생식품과 발효식품에 함유되어 있다. 이처럼 무는 식품 효소의 상승 효과를 일으키고 대사를 촉진시켜 비만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당화를 진행시키는 AGES와 탄 음식의 발암 성분을 해독하는 효소 옥시타제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무에는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도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튀김 소스에 무즙을 넣는 것은 바로 이 분해 효소의 효능을 활용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또 무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살균 작용과 함께 강력한 항균화 작용을 하는 효능이 있어 혈전을 방지하고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 성분은 세포가 파괴될 때 생성되므로 얇게 채 썰거나 즙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또한 무 잎에는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다. 이처럼 튀김이나 생선구이, 회에 곁들이는 소스에 무즙을 넣는 이유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다. 무는 매일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싶은 식자재 중 하나이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은 40%나 저하된다. 젊음과 면역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면역력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저항력, 병을 이겨내는 힘의 근원이다. 20세쯤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40세를 전후해 절반으로 감소한다. 하지만 식습관에 따라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80세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은 40대와 50대에 같은 면역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면역 기능은 백혈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백혈구는 크게 과립구와 림프구 두 종류로 나뉘며 각각 다시 여러 종류로 나뉜다. 과립구는 세균 등 큰 이물을 처리하고 림프구는 바이러스 등 작은 이물이나 암세포를 처리한다. 이런 과립구와 림프구는 자율신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자율신경은 심장과 위, 혈관, 뇌분비성과 같은 기관을 통제하고 호흡, 체온, 혈압 등을 조절한다. 몸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교감신경과 몸을 쉬게 하는 부교감신경 두 종류가 있다. 낮에 깨어 있을 때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늦은 밤 잠을 잘 때 휴식을 취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게 된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과립구가 증가한다. 과립구는 발견한 세균을 먹어 치우지만 그 수가 증가하면 몸에 유해한 물질로 변하여 몸 이곳저곳에 염증 물질을 마구 퍼뜨린다.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위염, 뾰루지, 피부 트러블 등이 생기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과립구는 수명이 제한되어 있어서 2, 3일이면 죽어버리고 그 사체는 고름이 된다. 그리고 사멸하면서 유독물질인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발생시킨다. 한편 림프구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인 동안 예컨대 수면 중에 계속 만들어진다. 감기 바이러스나 암세포에 이 림프구가 맞서 싸운다. 수명은 종류에 따라 각각 달라서 짧은 것이 있는가 하면 몇 개월이나 되는 것도 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면 과립구와 림프구의 균형도 적절한 상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나 긴장으로 교감신경이 과잉 흥분된 상태에서는 과립구가 더 많이 생산된다. 일반적으로 면역력은 림프구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림프구는 체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체온이 높은 환경에서 수가 증가하고 활성화된다. 반대로 체온이 낮은 환경에서는 과립구의 수가 증가하고 활성화된다. 이때 림프구는 감소된다. 체온이 낮다는 것은 35.9도씨 이하의 저체온 상태를 가리킨다. 현대에는 35도씨대의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로 여성뿐 아니라 남성 중에서도 냉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저체온은 혈액의 흐름이 악화되어 나타나는데 방치하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건강한 사람의 평균 체온은 36.8도씨 전후로 체온이 1도씨 내려가면 면역력은 40%나 떨어진다. 기초대사도 10% 이상 떨어져 칼로리 소비 능력이 거의 찹쌀떡 한 개 정도로 감퇴한다. 결과적으로 병에 잘 걸리고 살찌기 쉬운 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세포의 기능도 저하되어 노화 속도가 가속화된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이 열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열은 곧 에너지이며 열이 활발하게 만들어지면 면역력과 기초대사가 올라간다. 다시 말해 대사의 향상이 중요한 것이다. 면역력을 강화하려면 림프구 등 면역세포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또한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 B군,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의 적극적인 섭취도 중요하다. 이들 영양소가 풍부한 건장식품으로는 현미, 마늘, 표고버섯, 다시마, 레몬, 꿀, 육류, 연어, 달걀, 생청국장, 식초가 있다. 냉증이 심한 사람은 이와 함께 비타민 E의 함유량이 많은 호박, 아보카도,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